어머니, 설거지나 하세요. 그것도 못하시면 여기 왜 계세요? 며느리 한채림이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시골에서 밭이나 매시던 분이 대접받길 바라세요? 아들 강태호 역시 어머니를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죠. 결국 65세 어머니 정미라는 한겨울 새벽 작은 캐리어 하나만 들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아들 부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끔찍한 실수를 깨닫게 됩니다. 도대체 그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남 신축 아파트 35평형 거실에는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와 프랑스제 샹들리에가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와 대리석 식탁이 이 집 주인의 경제력을 자랑하듯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화려함과 달리 집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부엌에서는 65세 정밀한이 허리를 구부린 채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거친 수세미질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붉게 부어올라 있었죠. 미라는 묵묵히 그릇을 닦아냈습니다. 30년 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단련된 손놀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한채림이 거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설거지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릇 깨지는 소리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어요. 채림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손톱에는 방금 받고 온 듯한 화려한 네일아트가 빛나고 있었죠. 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채림아, 저녁은 뭘 준비하면 좋을까? 된장찌개라도 끓여볼까? 채림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된장찌개 먹어요? 냄새 진동하고. 그냥 배달시켜 먹을 거예요. 미란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강태호가 들어왔습니다. 35세의 태호는 구겨진 셔츠에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비틀거리며 들어섰죠.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스트레스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젠장. 태호가 서류 가방을 소파에 내던지며 욕설을 뱉었습니다. 또 계약 날렸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채림이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그 대기업 납품건? 응. 담당자가 조건이 안 맞는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 그럼 조건 맞춰주면 되잖아. 어떻게든 따내는 게 능력 아니야?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맞춰줄 돈이 어디 있어? 이대로 가다간 정말 회사 문 닫게 생겼다고. 미란이 부엌에서 나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태호야, 많이 힘들지? 밥이라도 먹어야. 태호가 어머니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지금 밥이 넘어가요? 미란이 뒤로 비틀거렸죠. 다 어머니 때문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친구 성진이는 아버지가 부동산으로 목돈 쥐어줘서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동우는 부모가 공장을 물려줘서 걱정 없이 사는데.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호야, 그게 무슨. 그런데 나는요? 나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이 꼴이에요. 채림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젊었을 때 땅이라도 좀 사두시지.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냥 손 놓고 계셨잖아요. 미란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내가 뭘 하면서 너를 키웠는지 정말 몰라. 뭘 하셨는데요? 태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 작은 식당 하나 제대로 못 키우고 접으신 거 말고요. 그 식당으로 널 대학까지 보냈다. 대학 보내는 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요즘 세상에 누가 대학 안 가는데요? 그런 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 아니에요? 미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럼 뭐냐? 어머니가 조금만 더 능력이 있으셨다면 내가 이런 고생 안 했을 거라는 거지. 그만해.
미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그만하라고 했다. 이번에는 전과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무언가가 섞여 나오는 듯한 소리였죠. 태호가 소파에 몸을 던지며 TV를 켰습니다. 시끄러운 뉴스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림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중식 시켜 먹을 건데 뭐 먹을래? 아무거나. 태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더 이상 그곳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죠. 아니,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이평 남짓한 창고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그 좁은 공간에는 낡은 이불과 작은 옷장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란이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표지는 해져서 모서리가 말려 올라가 있었죠.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종로 작은 식당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미란이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됐죠? 충분히 기다렸죠? 거실에서는 태호와 채림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오직 수첩 속 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란이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채림이 나와서는 미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한계예요. 채림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어머니까지 책임질 여유가 저희한테 없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망해가고 빚은 늘어나고 어머니 모실 형편이 안 된다고요. 미란이 국자를 든 손을 멈췄습니다. 방에서 나온 태호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말 이해하시죠? 이해는 무슨 이해야? 태호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까지요.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내가 나가라고? 네. 시골에 아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거기 가서 지내시든지. 채림이 팔짱을 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죠. 태호와 채림은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한 채 각자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아직 동이 트기 전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인적이 전혀 없었고 복도 불빛만이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죠. 정미란이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망설임도 없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온 미라는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35층 자신이 살던 집을 올려다봤죠. 창문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어. 미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충분히 기다렸어. 여보, 이제 약속 지켰어요. 미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단한 미소였죠. 아파트 정문을 나선 미라는 이른 새벽부터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세단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번호판은 일반 번호판이 아닌 특별한 형태였죠. 미란이 다가가자 운전석에서 50대 여성이 급히 내렸습니다. 회장님. 그 여성이 깊이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박 실장, 오랜만이야. 20년 만에 뵙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박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그동안 고생 많았지. 박 실장이 미란의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미란이 뒷좌석에 올라타자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죠. 행선지는 강남 테헤란로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새벽 거리를 달리는 동안 미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박 실장이 백미러로 미란을 바라보며 보고했습니다. 임원진 전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갔고 오전 9시에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고했어. 강태호 회사 실사 보고서는 어제 받았습니다. 예상대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차는 곧 50층 규모의 거대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정면에는 굵은 글씨로 한빛산업그룹이라는 간판이 새벽 하늘을 배경으로 우뚝 서 있었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간 차는 회장 전용이라고 표시된 주차구역에 멈췄습니다. 박 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미란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미란은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종로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했던 날이 떠올랐죠. 테이블 5개짜리 허름한 식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란아. 플래시백처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식당은 작지만 마음만은 크게 가지자. 손님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대하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야. 남편 정한수는 그렇게 말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습니다. 식당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죠. 종로 일대가 개발될 거라는 정보였습니다. 한수는 과감하게 식당 건물을 매입했고 5년 후 그 건물 값은 10배로 뛰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부자가 됐어요. 미란이 통장을 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자가 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지. 한수는 그 돈으로 또 다른 부동산을 매입했고 작은 제조업체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의 한빛산업그룹의 시작이었죠. 하지만 10년 전 한수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란아, 약속해줘. 임종 직전 한수가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태호에게는 우리 재산 이야기를 하지 마. 알았어요, 여보. 왜요? 아들이 스스로 서야 해. 돈에 기대면 절대 성장하지 못해. 태호가 진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까지. 그때 가서 도와줘도 늦지 않아. 한수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약속할게요. 미란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한수는 그렇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 후 미란은 남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회장 자리를 박 실장에게 맡기고 자신은 평범한 노인으로 아들 집에서 지냈죠. 20년 동안 묵묵히 견뎠습니다. 아들이 변하기를, 성숙해지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바닥과 유리로 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정면에는 회장실이라고 쓰인 거대한 문이 보였죠. 회장님, 들어가십시오. 박 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넓은 회장실에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이 있었고 고급스러운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20년 만이네. 미란이 책상에 손을 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오전 9시 임원 회의 전에 옷을 갈아입으셔야 합니다. 박 실장이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고급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죠. 1시간 후 미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에 짧게 정돈된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빛. 거울 속에는 한빛산업그룹 정밀한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임원진이 대기 중입니다. 박 실장의 말에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자. 이제 진짜 시작이야. 미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들에게 무시당하던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기업 총수의 목소리였죠.
대회의실 문이 열리자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10명의 임원진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정장을 갖춰 입은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20년 만에 실제 회장이 복귀한다는 소식에 모두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상무 한 명이 대표로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군. 정미란이 회장석에 앉으며 임원진을 둘러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임원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착석. 미란의 짧은 한마디에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실장이 빔 프로젝터를 켰고 스크린에 회사 현황 자료가 떴습니다. 현재 한빛산업그룹의 기업 가치는 3,200억 원입니다. 박 실장이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주력 사업은 반도체 부품 제조업이며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1차 납품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미란이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차 협력업체 현황은 총 4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이 중 15개 업체가 실질적으로 납품 중입니다. 강태호 회사는 박 실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강태호 대표의 테크윈이라는 업체가 2차 협력사로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승인 전 단계입니다. 미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 현황은 자본금 5억, 직원 12명 규모의 소형 업체입니다. 박 실장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최근 3개월간 매출이 급감했고 직원 급여가 2개월째 밀려 있습니다. 은행 대출은 한도 초과 상태이며 신용 등급이 하락 중입니다. 평가는 재무 담당 이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협력사로 부적합합니다. 납품 능력도 의심스럽고 재무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승인할 경우 납기 지연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란이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럼 거절 사유는 기술력 부족, 재무 불안정, 경영 능력 미달. 이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좋아.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접은 언제로 잡혔나?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대로 진행해. 단 면접은 내가 직접 본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접을 보신다고요? 그래. 내가 직접 평가하겠어. 박 실장이 노트북에 기록했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자. 미란의 목소리에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부동산 자산 현황 보고가 이어졌죠. 종로, 강남, 여의도 일대 빌딩 17개 동을 보유 중이며 시가총액은 580억 원입니다. 월 임대 수익은 평균 8억 원 수준입니다. 개인 금융 자산은 은행 예금 320억, 주식 및 펀드 400억으로 총 720억 원입니다. 미란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럼 전체 자산이 4,500억 정도 되는 거군. 맞습니다, 회장님. 사회공헌 계획은 어떻게 됐나? 미란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박 실장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정밀한 재단 설립 서류가 완료됐습니다. 초기 자본금 500억 원으로 장학사업과 노인복지사업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좋아. 다음 달부터 바로 시작하자. 언론 보도는 홍보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요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고 기자 간담회가 다음 주 월요일로 잡혔습니다. 제목은 20년 만에 돌아온 침묵의 거인, 한빛산업 정밀한 회장입니다. 미란이 회의 자료를 덮었습니다. 다들 수고했어. 20년 동안 회사를 잘 지켜줘서 고마워. 회장님,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한 임원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회장님이 돌아오셨으니 회사가 더욱 성장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나가자 미란과 박 실장만 남았습니다. 실장, 2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아닙니다, 회장님.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유언을 지키는 게 제 임무였습니다.
박 실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했던가. 미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호가 스스로 설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지. 20년을 기다렸어. 충분히 기다렸어. 그런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 그래도 아드님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기회? 미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기회가 아니야. 심판이지. 박 실장이 미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에는 어머니의 온정이 아닌 기업인의 냉철함만이 남아 있었죠. 금요일 면접 제대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미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가죽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있는 남편과의 사진을 바라봤죠. 여보, 내가 틀렸나요? 미란이 사진 속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저를 무시하고 쓸모없다고 했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제 당신 유언은 다 지켰어요. 더 이상 어머니로 사는 건 끝이에요. 이제부터는 정밀한 회장으로 살겠어요. 미란이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강태호 회사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테크인의 처참한 재무제표가 떠올랐죠. 부채 비율 850%, 당기순 손실 3억 원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었습니다. 금요일이 기다려지네. 미란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복수나 분노가 아닌 냉정한 사업가의 판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그중 한 곳에서 아들이 발버둥 치고 있다는 사실을 미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남에서 30분 거리의 구로 공단 지역 3층짜리 낡은 건물에 위치한 테크인 사무실은 직원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강태호는 책상에 머리를 박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죠. 대표님. 격리 직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언제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턱수염은 며칠째 다듬지 않아 지저분했죠. 다음 주까지 기다려줘. 꼭 해결할게. 대표님, 지난달에도 같은 말씀 하셨잖아요. 알아. 태호가 짜증스럽게 손을 휘저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한다니까. 격리 직원이 고개를 떨구고 돌아섰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태호가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테크인입니다. 강 대표님, 우리 대한정밀입니다. 아, 부장님. 자재 대금 언제 입금해 주실 겁니까? 지난달 물량까지 합치면 2,800만 원인데요. 죄송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꼭. 이번 주도 지나가면 또 다음 주 하실 거 아닙니까? 더는 못 기다립니다. 내일까지 입금 안 되면 거래 끊겠습니다. 쾅.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가 수화기를 내려놓기 무섭게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 씨, 나야. 은행 대출 담당 박 차장입니다. 차장님. 이번 대출 연장건 어렵겠어요. 본부에서 거절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담보 가치가 떨어졌고 회사 신용등급도 하락했잖아요.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차장님, 제발 한 번만 더.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태호가 휴대폰을 책상에 내던졌죠.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다 망했어. 완전히 망했다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자리로 돌아갔죠.
모두가 회사의 끝이 다가왔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대표님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응, 수고했어. 태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직원이 나가고 태우 혼자만 남았죠. 시계는 밤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채림의 잔소리가 무서웠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태우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이제는 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 전 압류당한 아파트를 떠나 이사한 곳은 반지하 원룸이었죠.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좁은 공간. 태우가 문을 열자 채림이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채림이 고지서 한 뭉치를 던졌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연체 고지서였습니다. 알아봤어. 보기만 하면 돼. 돈을 내야지. 채림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한때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고 다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무능할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채림이 울부짖었습니다. 무능? 지금 나한테 무능하다고 했어? 그럼 뭔데요? 회사는 망해가고 돈은 한 푼도 못 벌어오고. 태우가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다 내가 사치하면서 산 명품들 때문이야. 사치? 그게 사치예요? 친구들은 다 그 정도는 하고 다니는데. 친구 맨날 친구 얘기만 하네. 채림이 방바닥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태우가 화면을 확인했죠. 발신자는 한빛산업그룹이었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태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보, 이것 봐. 뭔데? 한빛산업에서 면접 기회를 줬어. 2차 협력사 등록 면접이래. 한빛산업? 그 대기업? 채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응. 여기만 들어가면 우리 살 수 있어. 납품 계약만 따내면 회사도 살리고. 채림의 눈에 희망이 돌아왔습니다. 진짜? 정말? 태우가 문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 2시 한빛산업그룹 본사 20층 회의실. 응, 확실해.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이번엔 꼭 성공해야 돼. 제발. 채림이 태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부터 태우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회사 소개 자료를 만들고 납품 가능 품목을 정리했죠. 기술력을 증명할 시험 성적서도 챙겼습니다. 채림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여보, 정장은 어떻게? 세탁소에 맡긴 게 있어. 찾아올게. 태우가 벽에 걸린 낡은 정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구겨진 소매와 색이 바랜 깃. 그래도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면접 전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문득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에서 쫓아낸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어머니. 태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걸 태우는 몰랐습니다. 그가 쫓아낸 어머니가 바로 내일 면접을 볼 회사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금요일 아침 태우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넥타이를 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죠. 잘 다녀와요. 채림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말했습니다. 꼭 성공해야 돼. 알아. 태우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였죠. 한빛산업그룹 건물 앞에 도착한 태우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죠. 로비 벽면에는 회사 연역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우가 무심코 훑어보다가 한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립자 사진이었죠. 정밀한 회장.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태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설마 이 이름이. 하지만 사진은 30년 전 젊은 시절의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죠. 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동명이인이겠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따라 회의실로 향했죠. 문 앞에서 태우는 다시 한번 숨을 고르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문을 연 태우의 눈앞에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주위로 10명의 임원진이 정장을 갖춰 입고 앉아 있었죠. 모두가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정면 중앙의 회장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강태우 대표님이십니까? 박 실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우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에 든 서류 가방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곧 회장님께서 오실 겁니다. 회장님이 직접? 태우가 놀라 물었습니다. 네. 이번 면접은 회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십니다. 박 실장의 대답에 태우의 긴장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2차 협력사 면접은 실무진이 진행하는데 회장이 직접 나선다는 게 이상했죠.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태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정밀한 일주일 전 자신이 집에서 쫓아낸 바로 그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태우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아하게 걸어 회장석에 앉았을 뿐이었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미란의 모습은 태우가 알던 그 초라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우 대표님 앉으시죠. 미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머니의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기업 총수의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죠. 태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의 주저앉다시피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태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습니다. 여긴 회의실입니다. 미란이 태우의 말을 잘랐습니다. 호칭 구분하시죠. 저는 한빛산업그룹 정밀한 회장이고 당신은 테크인 강태우 대표입니다.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얼어붙었습니다. 임원진들은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 눈치를 봤죠. 회장과 면접자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입술이 바짝 말라 침을 삼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죠. 미란이 손짓했습니다. 박 실장이 빔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태우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꺼내 연결했죠. 화면에 테크인 회사 소개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테크인은 태우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시죠. 미란의 차가운 독촉에 태우는 억지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테크인은 정밀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 202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미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실사 보고서에 올해 상반기 매출이 2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70% 감소입니다. 태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직원 급여는 제때 지급하고 계십니까? 그건 2개월째 밀려있죠? 태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라는 서류를 덮고 태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 대표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족은 잘 챙기십니까? 태우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임원진들이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변명하지 마십시오. 미란이 손을 들어 태호의 말을 막았습니다. 사실만 말하십시오. 당신은 어머니를 집에서 쫓아냈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떨구며 인정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미란이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35평 아파트에서 사셨죠? 명품 가방과 고급 외제차도 소유하고 계셨고요. 태호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당신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태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란이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창 앞에 섰죠. 등을 보인 채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저 빌딩들이 보이십니까? 네. 태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중 17개 빌딩이 제 소유입니다. 태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종로, 강남, 여의도 일대입니다. 시가 총액 580억 원 정도 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호는 의자를 붙잡고 있어야 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한빛산업그룹. 미란이 돌아서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기업 가치 3,200억 원짜리 회사입니다. 제가 30년 전 종로 작은 식당에서 시작한 회사죠. 어머니. 태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 가난하고 능력 없다던 어머니가 이 모든 걸 만들었습니다. 미란이 회장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던 그 시골 여자가 바로 당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입니다. 박 실장이 서류를 한 장 꺼냈습니다. 회장님, 평가서 낭독할까요? 그러시죠. 박 실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금일 강태호 대표 면접 평가 결과. 인성평가 0점입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인성평가요? 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협력사 선정 시 인성을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래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회장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태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미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앉으십시오. 하지만 태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제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강 대표님. 미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정미란입니다. 그럼 알고 계시네요. 전 정미란이고 당신은 강태호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박 실장, 결과 통보하시죠. 네, 회장님. 박 실장이 일어나 태호 앞에 섰습니다. 테크윈은 한빛산업그룹 협력사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등록이 거부됩니다. 태호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미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부로 당신 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업체에 통보하겠습니다. 한빛산업그룹은 테크윈과의 어떠한 직간접 거래도 하지 않을 것이며 테크윈과 거래하는 업체와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그건 제 회사를 완전히 죽이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당신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미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보안팀, 이 사람 출입 금지 등록하세요. 다시는 이 건물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어머니. 태호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 정리하시죠. 네, 회장님. 미란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 대표님, 나가주시겠습니까? 박 실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경비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죠. 태호는 그들에게 이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태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해 밖으로 나온 태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50층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어머니가 아닌 한빛산업그룹 정밀한 회장이 있었죠. 태호의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태호가 건물 앞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죠. 채림이었습니다. 태호는 전화를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울리는 벨소리에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 채림의 목소리는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성공했어? 계약 따냈어? 태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여보? 왜 대답이 없어? 설마 떨어졌어. 태호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계약 못 땄어. 아니, 아예 거절당했어. 채림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 뭘 한 거야? 그게. 태호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빨리 말해봐. 그 회사 회장이. 어머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한빛산업그룹 회장이 우리 어머니라고. 정밀한 회장. 우리가 일주일 전에 쫓아낸 바로 그분이야. 채림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당신 정신 나갔어? 진짜야. 내가 직접 봤어. 회의실에서 어머니를 봤다고.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분이 회장석에 앉아서 나를 심판했어. 우리 회사를 완전히 죽이겠다고 했어. 채림이 전화기 너머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다 당신 때문이라고. 내 탓이야? 내가 먼저 어머니 내쫓자고 했잖아. 태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말렸어야지. 당신 엄마잖아. 두 사람의 다툼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새어나왔습니다. 지금 싸울 때가 아니야. 태호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정말 어떡하지? 당장 가서 빌어. 어머니한테 용서 빌라고. 안 될 거야. 이미 끝났어. 보안팀한테 출입 금지당했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채림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회사는 망하고 빚은 쌓이고. 이제 정말 끝이야.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어졌죠. 태호가 벤치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고 있었죠. 당신이 무시하던 그 시골 여자가 바로 나입니다.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거래처를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인성평가 0점.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태호는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채림이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당신 엄마가 정말 재벌이었어? 채림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응. 자산이 4,500억이래. 채림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4,500억? 우리가 4,500억짜리 금광을 걷어찬 거야? 미안해. 태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야? 채림이 태호에게 달려들어 가슴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잘했어도, 조금만 효도했어도, 나도 몰랐어. 태호가 채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어떻게 알아? 알았으면 달랐을 거야?
채림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럼 돈 때문에 잘해줬을 거라고. 태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 그랬으니까요. 만약 어머니가 부자라는 걸 알았다면 쫓아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극진히 모셨을 거죠. 그 생각이 들자 태우는 자신이 너무나 추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좁은 방 안에서 각자 벽을 보며 누워 있었죠. 채림은 조용히 울고 있었고 태우는 천장의 곰팡이 얼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우의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이었습니다. 문자를 열어보니 대한정밀이었죠. 강 대표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거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빛산업그룹으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테크인과의 거래 중단을 요청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거래처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여보, 이것 봐. 태우가 핸드폰을 채림에게 보여줬습니다. 채림이 화면을 보더니 입을 막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거네. 응. 어머니가 정말로 우리 회사를 죽이신 거야. 사무실에도 가지 마. 태우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직원들한테 줄 월급도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태우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거친 노크 소리였죠. 태우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태호 씨 맞습니까? 네. 맞는데요. 저희 법무법인에서 나왔습니다.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채권 추심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총 3억 5,700만 원 변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태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일주일 드립니다. 일주일 내로 변제 안 되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태우가 문을 닫고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억이 넘어. 채림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디서 구해? 방법이 없어. 태우도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곰팡이 냄새 진동하는 좁은 방 안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절망만이 가득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태우와 채림은 돈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죠.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은행 대출은 이미 한도 초과 상태였고 카드론도 막혀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다시 한번 찾아가 보자. 채림이 태우에게 말했습니다. 출입 금지당했잖아.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지. 이대로 있다간 정말 끝이야. 태우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한빛산업그룹 건물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그들을 막아섰죠. 어디 가십니까? 회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아들입니다. 경비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강태호 씨 출입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태우가 고개를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안 됩니다. 규정입니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채림이 나섰습니다. 어머니께 아들이 왔다고만 전해주세요. 경비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습니다. 5분 후 박 실장이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죠. 박 실장님, 제발 어머니 한 번만 뵙게 해주세요. 태우가 박 실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두 분을 만날 의사가 없으십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채림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박 실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께서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태호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법원 서류 한 장이 들어 있었죠.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서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회장님께서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단절하신다는 겁니다. 박 실장이 차갑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두 분은 법적으로 남남입니다. 상속권도 없고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박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회장님 반경 100m 이내로 접근하시면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채림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 읽었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시야가 흐려졌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아들인데. 그건 두 분이 먼저 저버린 관계입니다. 박 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메모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밭이나 매던 여자, 능력 없는 노인, 쓸모없는 사람. 당신들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그 말 그대로 저는 당신들 인생에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더 이상 찾아오지 마십시오. 박 실장이 서류를 모두 전달하고 돌아섰습니다. 태호와 채림은 로비 바닥에 무릎 꿇은 채 남겨졌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경비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계속 여기 계시면 곤란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태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채림도 일어나 태호를 붙잡았죠. 건물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0층 어딘가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죠. 태호의 입에서 절규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 소리는 도심의 소음 속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채림이 태호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이제 정말 끝이야. 그날 저녁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법무법인에서 통보한 기한이 내일이었습니다. 변제하지 못하면 강제 집행이 들어올 거였죠.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어디로 가? 채림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일단 서울을 벗어나자. 태호가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쑤셔 넣었습니다. 친구 성호가 충주에 있어. 거기 가서 며칠만 숨자. 두 사람은 한밤중에 반지하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향했죠. 새벽 첫 차를 타고 충주로 내려갔습니다. 버스 안에서 태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태호가 받았습니다. 강태호 씨입니까? 네. 채권 추심 업체입니다. 오늘까지 변제 약속 지키셨어야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태호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곧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끊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걸려왔죠. 결국 태호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채림도 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 7시 충주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태호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호야, 나 태호야. 태호? 어쩐 일이야? 그게 며칠만 내 집에서 신세 좀 질 수 있을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나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성호의 거절에 태호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를 돌렸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여보, 어떡해? 채림이 불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모텔이라도 찾자. 태호가 터미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루 3만 원짜리 싸구려 모텔을 찾아 들어갔죠. 좁고 지저분한 방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태우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빛산업그룹과 계약을 따내서 회사를 살리겠다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낯선 도시 싸구려 모텔에 숨어 있었죠. 모든 게 자신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어머니를 무시하고 쫓아내고 능력 없다고 비웃었던 그 선택들이 지금의 이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태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빛산업그룹 20층 사회공헌팀 회의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주위로 20명의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죠. 모두 정밀한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밀한이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아들을 대했던 그 차가운 표정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장님, 저희야말로 감사합니다. 한 여학생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하은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됐습니다. 미란이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나중에 당신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의대생 박준영입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없었죠. 이제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영 씨,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미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돈 없는 환자들도 차별 없이 치료해 주세요. 네, 회장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영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박 실장이 장학 증서가 든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미란이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증서를 전달했죠. 학생들은 증서를 받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피를 나눈 자식은 저를 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제 마음의 자식들입니다. 학생들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애정이 담겨 있었죠. 열심히 공부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세요. 그것만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장학증서 수여식이 끝나고 다과회가 시작됐습니다. 미라는 학생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눴죠. 어떤 공부를 하는지, 꿈이 무엇인지,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편지를 준비했습니다. 하은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명이 함께 쓴 감사 편지입니다. 미란이 편지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 저희는 회장님을 평생 잊지 않을 것입니다. 편지를 읽는 미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미란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같은 시각 충주의 허름한 모텔방. 강태호는 침대 모서리에 앉아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채림은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지만 충전기를 사러 나갈 돈도 없었습니다. 여보, 배고파. 채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태호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남은 돈은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라도 사올게. 태호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장 싼 삼각김밥 2개를 샀습니다. 이걸로 내일은 어떻게 먹지? 태호는 막막했습니다. 모텔로 돌아가는 길에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편의점 안에 설치된 TV였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태호가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에 어머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빛산업그룹 정밀한 회장이
500억 원 규모의 사회공헌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학 사업과 노인 복지 사업에 전액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미란이 말하고 있었죠. 돈은 쌓아두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야 진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제 남은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할 계획입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기립박수를 치고 있었죠. 미라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태호는 그 모습을 너클 잃고 바라봤습니다. 손님 사실 거예요? 편의점 주인이 말을 걸었습니다. 네. 태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주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채림에게 김밥을 건넸죠.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래? 채림이 물었습니다. 방금 어머니 봤어. TV에서. 채림이 김밥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하시던데? 500억을 사회에 기부하신대. 장학 사업이랑 복지 사업에. 채림이 입을 막았습니다. 500억.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시면서. 당연하지. 태우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어머니한테 뭘 해드렸는데. 오히려 무시하고 쫓아냈잖아. 채림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여보. 채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잘못한 거 맞지? 응. 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게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김밥을 먹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채림은 피곤에 지쳐 잠들었지만 태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골목길이었죠. 서울 어딘가에서는 어머니가 환한 불빛 아래 앉아 계실 거였습니다. 장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계실지도 몰랐죠. 하지만 그 따뜻한 빛은 태호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태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그 말은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창밖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미라는 회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박 실장이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장학생들이 보낸 감사 편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그래? 미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 소식입니다. 미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말해봐. 충주 쪽으로 피신했다가 지금은 행방이 묘연합니다. 채권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미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이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드님인데. 실장. 미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변하길 바라며 참았어. 하지만 그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 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 이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해. 그게 진짜 교육이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란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들이 고생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남편이 바랐던 진짜 교육이었으니까요. 여보. 미란이 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맞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으니까요. 장학생들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반면 어딘가 낯선 도시의 어둠 속에서 태호는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후회와 자책이 그를 짓눌렀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의 끝이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가 그렇게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빛나는 세계였고 다른 하나는 어둠에 잠긴 세계였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있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두 세계였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 우리는 가장 큰 것을 잃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미라는 이제 수많은 장학생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아들 대신 마음으로 맺어진 자식들을 얻은 것이죠. 그것으로 그녀는 충분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반면 강태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신용도 그리고 가장 소중했던 어머니까지. 이제 남은 것은 후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게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오늘 감사를 전해보세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